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춤은 언제부터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춤으로 발달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춤은 아리랑이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국악이나 판소리에 맞춰서 추는 춤 보셨죠? 주로 칠순잔치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춤 많이 추시는데 막 이렇게 얼쑤 뭐 이렇게 얼쑤 뭐 이렇게 어깨춤을 이렇게 많이 추시고 이런 춤 막 이렇게 우리나라 춤에 이렇게 이렇게 손끝을 되게 이쁘게. 근데 이거는 어떤 춤이나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발레도 손끝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춤출 때 손끝, 이렇게 마지막 딱 자세 취할 때도 손끝. 사교 댄스도 마찬가지고 막 손끝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치만 우리나라 춤도 선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승무라던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방 어떤 춤이든지 이렇게 손끝이나 이런 느리면서도 절도 있고 뭔가 한을 나타내는 그런 춤들이 되게 많아요. 부채춤도 있고 아리랑도 있고 지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춤이 있죠. 옛날 이런 전통 춤을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춤은 언제부터 나타냈을까라고 봤을 때 아마 이제 고조선 이후부터 막 연맹왕국 그런 부여 고구려 옥저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던 그 시기부터 본격적인 이런 집단 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헌에서 찾아보면은요 농사일과 관련된 집단 행사 바로 제천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 그런 제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며칠씩 음주가무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연중 행사가 마한에서는 1년에 2차례 5월과 10월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술 마시고 춤췄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흥이 있는 나라죠. 그쵸? 와, 술을 며칠 동안 3, 4일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와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이후 연맹왕국 때부터 있었다라는 게 이제 중국 그런 사료에 남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옛날 웅천 지금의 공주지방인데요. 옛날 웅천지방에는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웅산신당으로부터 신을 맞아 산 아래 모셔놓고 신을 받드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제사 때가 되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투어 모여들어서 다 같이 음주가무를 즐겼다. 춤추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춤은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행사 재래 행사, 뭐 결혼식이라던가 장례식이라던가 그런 뭐 이렇게 국가의 이런 재래 여러 행사들 그리고 제천 행사 하늘에게 뭔가 제사를 지낸다던가 기우제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빈다던가 아니면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농사를 이제 다 지고 나서 이제 그걸 그런 추수의 그런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진다던가 그럴 때 이제 주로 이런 춤을 많이 췄다라는 겁니다. 채팅창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양 무용은 스텝이 발끝이 먼저 닿고, 한국 무용은, 서양 무용은 끝이 닿고, 그리고 한국 무용은 발 아래가 닿는다고. 아, 그렇군요. 그런 건 또 몰랐네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야시시한 옷을 입고 역사 공부하냐고. 이게 야해요? 이 옷이? 제가 오늘 댄스 역사라서 약간 사교 댄스 복장 그런 걸로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오늘 댄스 역사를 하는데 한복을 입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 나름 춤 복장으로 한번 그런, 막, 죽음의 무도 막 그런 느낌으로 입어본 건데. 뭐 불편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맹왕국 때는 그런 제천 행사나 이런 재래 댄스, 재래 춤으로 무용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춤이라고 하긴 결코 이제 댄스란 말은 좀 안 어울리고 무용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상고 시대에는 그렇게 무용이 발달하다가 이제 삼국 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제 무용이 또 이제 어떻게 발달하냐면 고구려는 호전적이고 막 전쟁을 좋아하고 말 타고 활 쏘고 그런 걸 했던 나라죠. 그런데 고구려의 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삼국사기와 그리고 여러 구당서 그리고 이런 벽화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좀 지루한 얘기는 다 그냥 패스하고 그 고분 벽화에서 어떤 춤을 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고구려는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긴 소매 저고리가 되게 길었대요. 그 저고리를 앞으로 뺀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약간 내민 다음에 으쓱으쓱 이렇게 어깨춤을 췄대요. 그게 이제 고구려 춤이었대요. 이거 약간 이런 게 옛날에 이게 이정현이 이런 춤 췄었던 것 같은데 아리아리 이런 식으로 으쓱으쓱 이런 식의 춤을 췄다라는 거. 요 춤이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추시는 춤인데 예, 사교 댄스 같은 스타일로 제가 일부러 입었어요. 의상을. 오늘 댄스의 역사라서 사교 댄스. 그래서 이게 좀 댄스의 역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춤이. 자, 아무튼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한복은 좀 그렇잖아. 한복 입고 춤추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이런 황해도 안압고분 후실벽화에 보면은 약간 코가 큰 모용수가 다리를 X자 모양으로 교차를 한 다음에 손뼉 추는 춤이 나와요. 생뚱맞게. 그거는 아마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양 전통춤을 아마 춘 것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춤은 아주 이렇게 어깨춤을 주로 췄다라는 거. 근데 백제는 기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있어요. 춤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 그 백제의 무용수가 고구려 무용수랑 약간 옷차림이 비슷했다. 비슷한 모자를 썼다. 그리고 비슷한 신발을 신었다고 그 정도 남아있고요. 특이하게도 백제의 춤은 오히려 일본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일본 서기에 의하면 7세기 초 백제인 미마지란 사람이 기약물을 배워와서 일본에 전해줬다라고 하고 백제의 춤에서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탈춤의 원형이 나와요. 백제의 춤에서 거기 보면은 백제인 미마지가 그 기약물을 전해줬을 때 약간 봉산탈춤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이 있었대요. 그래서 봉산탈춤처럼 우리나라가 탈춤의 그런 원형이 백제에서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게 좀 놀라운 춤이라고 합니다. 탈춤. 의상에 대해서 댓글이 많은데 평소 의상이신가요? 이 정도 의상은 여기다가 뭐 하나 걸치고 결혼식장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야한 의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TV에 오시면 더 야한 의상 많이 보실 수 있으시면서 왜 그러실까? 평소에 인터넷 방송 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정도는 야한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샤머니즘적인 토착신앙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래가지고 불교 도입이 제일 늦었잖아요. 신라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당들의 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댄스는 좀 이렇게 무격의식과 관련된 춤 문화가 많이 성했고, 그리고 신라는 바로 신라 밑에는 가야가 있었죠. 가야에는 가야금이 있었죠. 그래서 가야금으로 인해서 그 가야금을 연주하고 그거에 맞춘 그러한 무용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가야금 하면은 우르기 기억나죠? 악사 우르기 지은 작품 중에 그런 12곡 중에 그거와 관련된 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또 최치원의 향약 자병이라는 책에 보면은 최치원의 시에서 서역에서 유사 건너 만리길 오느라고 털이 모두 떨어지고 먼지까지 묻었구나 라고 읊은 것처럼 그 신라의 백희가무라는 그런 춤이 있는데 그게 서역인들한테 또 춤을 많이 전래받았다고 또 해요. 그 신라 울산왕은 나중에 통일신라 때 되면 정말 페르시아 상인들까지 오는 그런 국제무역항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통일신라 그 전에도 신라 쪽으로 외국 사람들이 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게 춤을 많이 전래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신라는 달밤의 춤. 네. 우럭이 아니라 우룩. 예,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통일신라 유명한 춤이 바로 처용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용무는 들어보셨죠? 처용가는 이 처용무는 역신을 쫓아내는 춤으로 유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춤입니다. 그 처용가의 내용은 좀 약간 야하죠. 처용이란 사람이 집에 딱 왔더니 밖에서 약간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신발이 부인 신발이 있고 웬 남정네 신발이 또 있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불 밑에 발이 4개네 이러면서 보통 남자 같으면 그 불륜 현장을 덮치고 막
접해야 되는데 처형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불 밑에 저 다리는 2개는 아내의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인고 이러면서 내 거는 아닌데 막 이런 식의 웃기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게 처형가잖아요. 그 처형가를 막 불렀더니 역신이, 그 사람이 이제 나쁜 불륜남이 아니라 역신이었던 거예요. 역신이라면 이제 그 전염병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신, 전염병을 전달해주는 신이었는데 그 처형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서 너가 이렇게 인내심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아내를 믿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니 감동을 받았다. 너의 아내는 전염시키지 않겠다 해서 역신이 물러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게 바로 처형무인데, 처형무는 통일신라 때부터 쭉 이어가서 조선시대까지 추게 돼요. 전염병을 방지하는 춤이다 이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춤이 되는데, 연산군이 그렇게 또 처형무를 좋아했다고 하죠. 연산군이 처형무를 출 때면 이제 막 탈 같은 거 쓰면서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처형무만 추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같이 췄던 그런 기녀들은 옷을 하나씩 벗기고, 아무튼 연산군이 처형무는 좀 너무 좀 엽기적이고 야하게 췄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막 행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처선이 막 진짜 내가 이런 왕은 처음이다, 진짜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막 처선이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처형무는 이 통일신라 때부터 역사가 긴 춤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칭한 거 아닐까요? 발 2개, 손 2개. 와, 유연한데요. 발로 보였겠죠? 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요,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또 귀족들의 그런 춤문화, 음주문화가 엄청난 시기입니다. 통일신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 높은 귀족들의 사치 때문이죠.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냐면, 그 통일신라의 그 경주에 가보면 포석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석정은 이렇게 좀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요렇게 굽이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사회자가 술잔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약간 상류층이 있어. 상류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잔을 탁 튕기면 술잔이 조조조조 하다가 지가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추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술 게임 때문에 만든 그 건축무력 하기도 뭐하고 포석정,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재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통일신라가 막판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시면 또 사람들이 춤추죠. 그래서 이제 안압지, 인공연못 이런 것도 다 그 사치의 하나의 그런 모습인데, 인공연못을 만들어서 뱃놀이. 여러분 술 마실 때 여러분 야외에서 마시는 게 더 기분이 좋고, 달을 보면서 막 이렇게 배 위에서 술 드셔보셨어요? 뱃놀이 하면서 술 마시는 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뱃놀이도 좀 작은 쪽배. 그럼 배가 넘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술에 취했어. 그럼 이제 배가 또 넘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더 흥에 취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뱃놀이, 술 마시는 뱃놀이를 위해서 그런 안압지를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통일신라 때는 이런 귀족들의 또 춤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 신문한 9년조부터 신촌에서 큰 춤판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행했던 춤들은 그런 가야금 반주에 의한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춤판이 한번 이루어지면 3, 4일 동안 그곳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고, 그런 음주 가무가 계속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자탈을 추고 추는 춤이 또 있었고요. 이때 탈춤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극, 약간 좀 우리식의 오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극도 같이 하면서 춤도 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통일신라 때는 좀 귀족적인 그런 춤이 유행하다가 이제 고려 때로 넘어가면 불교와 관련해서 춤이 발달합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막 팔만대장경 만들고, 불교가 이제 호국불교라고 해서 불심으로 나라를 구한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래가지고 이제 팔간회나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가 있어요. 그럼 그 불교 행사에 이제 팔간회 때 이제 그런 막 약간 불교적인 행사에 약간 도교적인 것도 좀 있는데, 남녀가 그때 눈을 맞아요.
팔관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탑돌이라는 걸 하거든요. 탑이 이렇게 있으면 탑을 주변으로 막 돌면서 막 이렇게 빌기도 하면서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그때 돌고 돌면서 싹 스캔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물이 좋군. 아, 저 아녀자가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춤을 추면서 접근을 하고, 현대판 약간 클럽 같은 분위기죠. 그런 식으로 연등회나 팔관회를 통해서 춤이 발달했다라는 거,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의 그러한 그 무용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전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고려 때는 그거 말고 연등회 뭐 이런 거 말고 딱히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춤 종류를 쭉 읽어드리면, 이게 좀 어떤 춤인지 저 구체적인 내용은 못 찾았는데, 칼 삼키기, 칼을 왜 삼키지? 요즘 칼 삼키기, 불토하기, 솥대장이, 줄광대, 꼭두각시 노름, 동물춤, 서역 호인들의 놀이, 이런 식의 그런 유행한 춤들이 있었대요. 근데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도대체 칼 삼키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서커스 같은 느낌의 춤이었나봐요. 불토하기는 뭔지 알 것 같아. 불토하기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알코올 도수가 되게 높은 바카디 같은 정도의 술을 입에 문 다음에 푹 하면서 이렇게 불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돼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입술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 칵테일 쇼 같은 거 할 때 그거 아직도 후 하거든요. 그 요가 파이어 그런 거 이제 고려에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갈게요.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보다 좀 심한 사대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약간 중국의 사대 관계였죠. 그래서 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고유의 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춤을 따라하는 춤으로 두 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의 그런 향악 반주곡에 맞춰서 하는 걸 향악정제라고 하고, 중국의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걸 송나라의 그런 교방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당악정제라고 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 음악의 차이지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조선시대 대표적인 우리의 그 향악정제는 이 중에서 항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 뒤에서는 향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향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관들이 앉아 있는 거고, 그 앞에는 이제 그렇게 막 그 기녀들이라던가 그때 춤추는 그런 사람들이 춤을 추고, 가운데는 사람인데 학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학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향악 정제. 그때는 이러한 무용을 정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향악 정제. 그리고 당악정제는 이제 당의 음악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악정제는 조금 이렇게 쓰는 비율이 그렇게 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당의 음악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음악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 있는 겁니다. 큰 뭐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큰 차이는 없어요. 음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자 탈을 쓰고 추는 사자무, 뭐 그런 거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사물놀이 이런 거 하면서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거 다 있고, 종묘제례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다 있는 것들이죠. 당악정제 보여드렸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민속무용 이런 거, 소고춤 뭐 이런 거라던가 장구 이런 춤이라던가,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꽹과리나 이런 소고를 치면서 같이 춤도 추는 거. 이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민속놀이 이런 거 어쩌다가 할머니나 아버지가 보실 때 딱 보면, 그게 팔고무라고 하나? 팔고무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북이 막 뒤 양옆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북을 막 탁탁탁 왔다 갔다 추다가 나중에는 여자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가지고 이렇게 엑소시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막 제껴가지고 추고, 막 허리가 되게 유연해. 그래가지고 막 뒤에 있는 북까지 막 이렇게 제껴서 추고, 그거 좀 멋있던데. 그래서 그 옛날 남자들은 저걸 보고 약간 섹시함을 느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허리가 유연하니까 허리가 얇네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엔 노출도 없었고 그렇게 막 섹시함을 어필하는 그런 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팔고무 춤이 제일 섹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춤의 역사를 조선시대까지 쭉 봤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후의 춤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런 전통무용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사 지낼 때도 춤을 추고 민속놀이도 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춤이 있는데 종류가 나눠져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무용학과의 그런 무용학과 교재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종교의식 무용이죠. 종교의식 무용이면 대표적인 게 바로 무당굿입니다. 굿. 이거는 제가 따온 이 굿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불러올 때 춤이라고 해요. 이제 죽은 사람 영혼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춤. 그래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그래서 무당들 춤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식이죠. 이런 살풀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무속의식 춤이 있고 이거 이외에도 종교적인 춤 많습니다. 유교의식 춤, 불교의식 춤, 뭐 장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죽은 자를 보내주는 춤 뭐 이런 거, 뭐 승려들의 춤 이런 식의 여러 춤들이 있어요. 장례춤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관을 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야 이런 식으로 관을 지면서 이렇게 약간의 동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상두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을 지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집단으로 추는 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장례춤도 있었다는 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로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안 되고 요즘에 그냥 영정사진 들고 그냥 이렇게 관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나중에 제 장례식 때 이렇게 좀 흥겨운 음악 틀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음악 틀어달라고, 좋아했던 발라드 음악, 좋아했던 댄스 음악 막 이런 거 틀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 관 질 때는 신나는 음악 틀어달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바의 댄싱 킹 이런 거. 뭐 You are my dancing king 이런 거 하면서 관 지고 가면은 왠지 저 더 그런 게 멋질 것 같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희화하는. 자, 예, 제 소리였고요, 그냥. 그리고 이런 종교 예인들의 춤, 종교의식 춤이 또 따로 이렇게 나눠 있고,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민속무용. 민속무용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속무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게 팔고무라던가 꽹가리 춤 이런 것들, 사물놀이 이런 거 다 민속무용입니다. 그치만 민속무용은 농민들이 많이 췄던 춤이죠. 이렇게 장구춤이라던가 상민들, 천민들 이렇게 막 장터에서 췄던 민속무용춤. 좀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 지역에 따라 민속무용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 주로 대동제라는 축제 많이 하거든요. 대동제에는 대동춤, 뭐 누리제에는 누리춤, 우리춤, 마을춤, 민중춤, 서민춤, 뭐 대중춤, 이게 되게 많은 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민속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민속무용을 추는 그 노래가 다 지역마다 틀리죠. 뭐 그런 강원도 음악, 호남 음악, 뭐 농악이라고도 하고, 아리랑도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것도 있지만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막 되게 신나게 또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아리랑 막 이렇게 좀 더 길게 하는 좀 한이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동네마다 다 약간 노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무용도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교방춤. 교방춤은 이제 기생들의 춤입니다. 근데 기생들의 춤이라고 막 되게 섹시하고 그런 춤 아니었어요. 기생들의 춤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기나 뭐 이런, 그리고 가기, 노래 부르는 기생, 뭐 여러 기생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생이 된 그러한 사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생들, 뭐 여러 기생들이 추는 춤인데, 그런 기생들의 춤은 혼자서 절도 있게 추는 춤. 이거는 이제 황진이가 자기가 시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추는 거지만, 절도 있게 추는 춤인데, 뭐 약간 이게 유혹하는 그런 눈빛 같은 걸로 유혹을 하긴 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춤은 거의 판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판소리, 교방춤은 이제 교방청에서 다듬어졌는데, 예술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는 나중에 사실 이제 구한말의 기방에서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됐대요. 판소리, 가야금산조 요게 맞춰서 개인적인 이런 춤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녀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또 변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생들이 추는 춤, 교방춤도 우리나라의 춤 종류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중제무.
궁중제무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궁중제무는 그냥 왕 앞에서 추는 춤이 다 궁중제무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다 궁중제무예요. 당학정제, 향학정제, 뭐 왕의 생일, 왕이 아들을 낳았다던가, 아니면 중전마마의 생일, 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날에 그 앞에서 췄던 거, 혹은 왕이 죽었다던가, 그런 제례, 이런 왕 앞, 궁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런 춤을 다 궁중제무라고 합니다. 궁중제무는 사실 좀 딱딱하죠. 재미는 없어요. 궁중제무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절도 있고 약간 왕의 칭송을 높이는 왕의 상징물인 그런 학이라던가 그런 학춤을 춘다던가 왕의 만수무강을 뭐 기원하는 거북이를 상징하는 그런 뭐 이렇게 묘사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의 좀 약간 왕을 위한 춤이 바로 궁중제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조선시대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춤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춤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정해진 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추는 것보다 파격이 재미잖아요. 파격. 갑자기 막 기어다닌다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댄스를 하다가 막 옷을 다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옷을 벗는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틀에 막 맞는 안무에서 벗어나서 뭔가 파격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되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죠. 그러한 신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 이후 구한말 이제 일제강점기 겹쳐서 그때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춤꾼, 최고의 춤꾼, 무용 천재가 나타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승희? 역시 최씨가 춤을 잘 추나? 예, 3685님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0333님 궁중제모를 궁중제모라고. 네, 바로 최승희 씨. 그러니까 최승희 씨가 신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한국적인 이런 무용을 조금 파격 있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최승희 씨가 신무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그 무용을 보고 좀 감탄해가지고 신무용을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무용을 접해보지 않았었는데 일본 사람 이시바쿠라는 사람이 되게 일타라는 뭔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전통춤 같기도 한데 갑자기 막 이렇게 파격이 있고 자기가 이게 직접 짠 안무가 들어가고 그걸 보고서 최승희가 감동을 받고 나는 외국에 나가서 춤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최승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시바쿠의 제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최승희 씨가 되게 엄청나게 춤을 잘 추고 멋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일 행적이 있다. 일본을 위한 음악에 춤을 췄다.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그런 유명 인사들 앞에서 춤을 췄다. 이런 것 때문에 최승희 씨가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 친일 행각 때문에 너무 욕을 먹으니까 결국 최승희 씨는 월북을 하게 됩니다. 또 월북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김일성을 찬양하는 또 그러한 행사에 또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그 최승희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말을 꺼내지를 못했어요. 친일 행각과 월북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 죽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예술가이긴 한데 그런 불편한 두 가지 때문에 최승희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못했고 아마 최승희에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지지 못한 게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대단한 여자긴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신무용 하면 최승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모 자체가 1920년대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1910년, 1920년대 활동했던 여잔데도 되게 세련됐죠. 화장 스타일이나 이런 똑단발 이런 스타일. 네. 그리고 이 최승희 씨가 췄던 춤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 보면 거의 이제 한국의 마릴린 먼로. 어떻게 보면은 한류의 최초. 외국에서 인정받았던 무용가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고 이 최승희 씨가 그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무용과 그런 새로운 신무용과 그 결합해가지고 그리고 몸매 자체가 타고났었대요. 팔다리가 되게 그때 당시 동양 여자치고는 팔다리가 되게 길었고 뭐 잠깐만 이렇게 싹 했는데도 뭔가 그 느껴지죠. 그런 손짓과 그런 춤을 엄청 잘 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요즘 봐도 그렇게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세련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친일행각, 뭐 월북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고 요즘 다시 좀
약간 재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최승희는. 최승희 씨가 했던 춤 중에서 영상으로 하나 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가 하나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최승희가 15세 때 췄던, 정말 어릴 때 췄는데 그의 그런 댄스, 춤의 그런 그 재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세 때 영상이 일본에서 발견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개척자로 불리는 잠시만요.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가장 오래된 영상이 발굴됐습니다. 15살 일본 무용단에서 활동하던 모습인데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열린 무용 공연. 일본 근대 무용의 선구자 이시이 쿠바가 안무한 그로테스크라는 무용입니다. 서양 무용과 일본 전통 무용이 섞인 괴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춤을 추는 3명의 여성 무용수, 2명의 일본인 무용수 사이에 앳된 얼굴의 조선인 소녀가 시선을 끕니다. 한국의 맨 앞에가 최승희예요. 최승희입니다. 이때 나이가 15살. 지금까지 발견된 최승희의 공연 영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최승희가 1926년에 이시바코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요. 스승인 이시바코한테 입문한 지 7개월 만에 이렇게 이시바코 무용단의 일원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셋 중에 있는 맨 사례라고 앞입니다. 할수 있죠. 최승희는 한국 근대 무용의 선구자로 식민시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무용가입니다. 발굴팀은 이 영상을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관련 논문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춤이, 아이고, 대박. 이게 뭐야? 뭘 누른 거야? 죄송해요. 이 춤이 되게 요즘 누군가 춰도 되게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로테스크라는 게 약간 그로테스크함, 막 괴기함 이런 느낌인데 약간 원시 부족들의 춤 같으면서도 또 일본의 전통 춤과 뭐 아무튼 그런 식의, 이때는 일본 백화점에서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일본 전통 춤인데 그걸 약간 그로테스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막 부족장 춤을 추잖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 15살에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 와. 그래서 그것도 좀 대단하고, 그래서 최승희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쫙 좀 다뤄야겠다 싶을 정도로 좀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멋진 여자다. 뭐 친일 행각에 대해서 미화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술가였고 뭐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불려나간 거겠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최승희와 거의 이제 박빙을 이뤘던 또 남자 무용가도 있습니다. 최승희와 라이벌 관계였던 조태권이라는 사람도 가사호접,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 대표적인 신무용이 최승희와 조태권. 조태권은 근데 조태권 씨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무용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고, 그리고 신무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무용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무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전통무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현대무용은 이런 게 현대무용이죠. 그쵸? 말 그대로. 발레랑은 또 달라요. 현대무용은. 그 연예인 그 이준씨인가? 그분이 현대무용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현대무용은 파격적이면서도 본인의 그런 감정 표현을 춤으로 되게 표현을 하는데, 막 솔비도 이렇게 막 그 캔버스 위에서 이렇게 막 물감을 던지고 막 무슨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현대무용에 들어가는 거죠. 현대무용은 이제 프랑스의 무용 평론가 르뱅송이라는 사람이 현대무용의 창시자인 던컨의 예술사상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용 르뱅송이라는 사람이 현대무용을 서로 그런 명칭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던컨의 예술 사상을 이제 좀 약간 바꿔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 운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무용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무용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어오게 됐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박외선 씨가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현대무용을 담당을 하게 되고, 각 대학교에 이제 무용과가 설치하면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예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현대무용을 처음 배워온 사람이 일본에서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현대무용은 배우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런 게 제가 이제 여러 이제 한국사에서도 요런 부분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공통사회도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국지리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한국지리의 용어라던가 한국지리의 그 지리서의 기본서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즘은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기본 교과서나 한국지리의 기본 그 베이스가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산맥도도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다 갑자기. 아무튼 우리나라는 원래 산맥의 그런 그 흐름이 백두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줄기의 연속성, 산과 물줄기의 연결성 이런 걸 중요시하는 상경표가 이미 신경준의 그 상경표가 있었는데 그 일본 교토분지로 기억났다. 교토분지로가 만든 산맥도가 태백산맥, 낭림산맥, 뭐 소백산맥 이거는 일본 사람이 만든 산맥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지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에 어떤 지하자원이 있고 이거를 캐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지리학자가 만든 거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다 전제를 정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의 정석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세요? 성문 기초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도 맨투맨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나? 맨투맨 영어?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성문 기본 영어, 수학의 정석 그건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죠.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렇게 공부했더라는 게 다 일본이 공부했던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배웠다라는 거. 자, 아무튼 현대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레. 발레는 아까 많이 얘기를 했었죠? 발레는 원래는 귀족들이 심심풀이로 구경했던 하나의 공연이었어요. 이런 발레는. 그냥 백조의 호수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동화적인 내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페라와 관련된 거를 그냥 발레로 표현하고 진짜 여자들의 그런 몸매 보려고 사실 만든 거였어요. 발레는. 그런 심심풀이 노름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점차 승화시켰고 발레 학교를 만들고 그럼 약간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발레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됐냐면 이제 광복 이후에 국립발레단이 우리나라에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발레를 공부를 하게 됐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그런 발레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못해서 국제적 차원까지는 좀 우리가 발레로는 유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강수진 씨가 발레로 이제 그렇게 유명하고 무대에 쓰고 막 프리마돈나가 됐다는 부분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무용적으로 되게 발전한 나라래요. 그런 몸을 되게 잘 쓰고 그 정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기술이 되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련에서도 우리나라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피겨 이겼잖아요. 그 김연아의 그런 피겨를 보면 그 전에 사실 피겨는 무조건 러시아, 소련이었었어요. 예전에 막 그 유명한 선수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옛날에 피겨는 무조건 러시아였어. 항상 팔다리 길고 약간 우락부락한 여자들이 해줬단 말이야. 근데 김연아가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 눈이 달라진 거야. 김연아처럼 여리여리하고 부드럽고 그런 애가 이제 피겨를 하는데 이제 러시아에 막 키 크고 막 근육 다리 알배겨 있고 막 그런 사람이 피겨하면은 막 이쁘지 않은 거죠. 그 선이라던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피겨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서 피겨의 역사도 다시 쓰게 됐죠. 피겨도 이제 우리나라, 일본, 뭐 아사다 마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랑 일본이 막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고. 김연아 다음 꿈나무가 다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같은 선수는 아마 다시 나오기 힘들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댄스의 역사, 춤에 대한 역사에 대해 쭉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초반에 너무 욱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좀 프로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좀 계속 쌓였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해요? 합니다. 예, 수요일만 옥수수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타 플랫폼에서는 처음이잖아요. 방송을 한 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허락을 받은 거고, 허용을 받은 거고, 이제 수요일마다 옥수수에서 하게 되는데, 옥수수에서의 채팅이 진짜 초반에 너무 매너있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막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막 내 채팅을 읽어달라, 막 소통을 해줘라, 막 이러고 몇 년 전엔 춤추더니 컨텐츠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춤춰요. 저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춤의 역사를 준비한 것 자체가 춤을 추는 거는 나쁘고 역사 컨텐츠로 하면 고상한 건가요? 춤을 추면 천해 보이고 춤을 추면 웃긴 거고 역사 콘텐츠를 하면 고상해 보이는 건가? 제가 역사 콘텐츠를 하는 건 고상해 보이고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다른 차별화된 역행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역사 전공자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콘텐츠도 하고 춤도 여전히 춰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춤추고 흔들더니 요즘에는 역사하네? 지금도 춤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춤에 대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비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춤의 역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예술이에요. 춤은 예술이고 본인의 흥을 표현하는 몸동작이고 그냥 몸동작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춤도 하나의 컨텐츠인 건데 왜 춤을 추고 그러면 옷을 조금만 야하게 입는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천박하게 보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고상하게 보고 이것도 좀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콘텐츠를 하면서 방송에서 가끔 춤을 추면 한나님이 약간 역사 콘텐츠나 이런 콘텐츠 방송만 하지 춤추는 거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다분히 너무 좀 답답하고 선비적인 마인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사람이 좀 트인 마인드, 열린 마인드로 살아야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공부만 하고 학생들만 가르치고 선생님은 취미생활로 춤추면 안 되나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태클 걸라 그런 거겠지? 걸그룹 춤추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걸그룹 춤추는 건 좋아하면서 저는 춤추는 거 싫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춤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예술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춤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